이걸 부르면 너랑 결혼해줄게. 재벌가의 아들이 비웃었다. 그는 불가능한 곡으로 보이지 않는 청소부의 딸을 도발했다. 그는 그녀가 망신당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장학생이지만 존재감 없는 유령처럼 서울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복도를 청소한다. 오전 5시면 그녀는 텅 빈 어두운 강당에서 노래를 부른다. 오후 7시면 그녀는 바닥을 닦는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쌓여가는 병원 고지서 때문에 계속되는 조용한 봉사의 순환이었다. 그러다 부주의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그녀의 침묵을 깨뜨렸다. 학급 전체가 보는 앞에서 학교의 재벌 후계자는 책에서 불가능한 악보 한 장을 찢어 그녀에게 던졌다. 이걸 학교에서 불러봐. 그가 비웃었다. 그럼 너랑 결혼해줄게. 학생들은 망신당하는 장면을 녹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그녀에게 무기를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의 재능은 고요한 노동의 삶 속에 감춰진 비밀이었다. 하지만 숨겨진 재능은 영원히 조용히 있을 수 없다. 그저 들려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뿐이다. 모욕은 서울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햇살 가득한 높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화요일 아침 3교시였다. 수업은 심화음악 이론이었고 교실은 도시 엘리트들의 자녀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값비싼 명품 스트리트 패션을 입고 앉아 태연하고 무심한 자신감으로 복잡한 작곡에 대해 토론했다. 뒷줄에서 서아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서아리는 낡은 중고 교복을 입은 유령이었다. 그녀는 책값조차 간신히 감당하는 오래전 잊힌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덕분에 이곳에 있을 뿐이었다. 학과장인 윤혜진 선생님은 교실 앞쪽에 대형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 나오는 유명한 밤의 여왕 아리아 악보가 띄워져 있었다. 윤 선생님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발표했다. 이것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정점입니다. 성악적 기교와 깊은 감정적 힘을 시험하는 곡이죠. 세상에서 이 곡을 진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극히 드뭅니다. 손이 올라갔다. 박도윤이었다. 윤 선생님, 박도윤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나태했다. 그는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에이, 고등학생이 저걸 실제로 부를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믹서기에 들어간 고양이 소리 같을 거예요. 반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아는 군중의 웃음이었다. 박도윤은 재벌의 아들이었다. 그의 가문 이름은 새로 지은 체육관의 화강감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결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오만함으로 움직였다. 그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뒷좌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24개의 얼굴이 한꺼번에 집중되었다. 서아린의 얼굴이 깊고 고통스러운 붉은색으로 달아올랐다. 그녀는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을 내뱉어 버렸다. 그녀의 손은 즉시 축축해졌다. 박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는 그녀를 급식실에서 가끔 테이블을 닦는 소녀로만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던 그 소녀였다. 미안하지만 박도윤이 도전하듯 말했다. 잔인하고 잘생긴 미소가 그의 입술에 맴돌았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뭐라고 했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서아린이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맑았다. 사람들이 높은 음을 소음으로 착각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왕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거예요. 그건 순수한 분노예요. 날카로워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교실 안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 선생님은 방해받은 것에 대해 깊이 불쾌해 보였다. 그녀는 제 차례가 아닐 때 말하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장학생은 더더욱 그랬다. 박도윤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이건 새로운 재미였다. 그는 일어섰다. 그는 윤 선생님의 책상을 지나 교실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다른 악보집 20세기의 난해한 곡들이 담긴 두껍고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는 보란듯이 책장을 넘기며 무언가를 찾는 연극을 했다. 그는 멈췄다. 그는 책에서 페이지 한 장을 찢어냈다. 조용한 교실에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윤 선생님은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도윤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서아린의 책상 위에 악보를 던졌다. 그것은 마치 판결처럼 떨어졌다. 악보 속의 음악은 악몽 같았다. 기이한 기호와 불가능한 도약으로 가득 찬 빽빽하고 어두운 음표의 숲이었다. 좋아. 박도윤이 웃었다. 반 친구들도 조롱 섞인 합창에 동참했다. 음악에 대해 그렇게 잘 안다니 분노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겠네. 그가 가까이 다가와 교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모하듯 속삭였다. 이걸 개교기념 예술제 경연에서 불러봐. 학교에서 이걸 부르면 너랑 결혼해줄게. 교실이 떠나갈 듯 술렁였다. 학생들은 서아린의 굴욕을 기록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이 눈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불가능한 음표들을 응시했다. 제목은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지는 별을 위한 비가. 서아린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소녀였다. 그녀는 박영수 상사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받고 이 학교에 다이어 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지역의 전쟁 영웅이었다. 수십 년 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작은 기금을 마련했다. 그것은 후손 한 명을 이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고 과거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서아린은 그 혜택을 받은 첫 번째 후손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부들의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어머니 김선희와 함께 세탁소 위층의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다. 끊임없이 풍기는 화학약품 냄새가 그녀에게는 집의 냄새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였다. 그녀는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박도윤의 집 같은 부유한 가정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주방 탁자 위에는 병원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김선희는 좀처럼 낫지 않는 기침을 달고 살았다. 서아린의 하루는 오전 8시가 아니라 오전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 바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학교로 걸어갔다. 그녀는 시설관리용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대강당은 오로지 그녀만의 차지였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두웠다. 음향 조건은 완벽했다. 이것이 그녀의 비밀이었고 그녀의 안식처였다. 그녀는 거대한 무대 위에 서서 단 하나의 조명 아래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할머니 박춘자가 가르쳐준 노래들을 불렀다. 할머니는 진정한 재능을 가진 분이었다. 박춘자 할머니는 빵을 구우면서 오페라를 부르곤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은 주방을 기쁨과 비극으로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음악은 남았다. 그것은 서아린의 뼈에 새겨져 있었다. 강당에서 노래하는 것만이 서아린이 온전함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용기를 느끼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오전 6시가 되면 그녀는 노래를 멈췄다. 그녀는 교복으로 갈아입고 급식실로 향했다. 그녀는 아침 배식줄에서 일하며 복도에서 자신을 무시할 학생들에게 계란말이와 밥을 나누어 주었다. 수업이 끝나도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바닥을 닦았다. 테이블을 문질러 닦고 칠판에 분필 가루를 털어냈다. 그녀는 오후 7시까지 남아서 박도윤과 그의 친구들이 남긴 엉망진창인 흔적들을 치웠다. 그녀는 미화원이었고 급식실 보조였으며 유령이었다. 박도윤의 삶은 아주 달랐다. 그의 아버지 박재벌 회장은 산업계의 거물이었다. 그의 세상은 값비싼 자동차와 주말 여행, 명품 옷들로 가득했다. 그는 이 학교의 왕이었다. 그의 여자친구 최유진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였다. 박도윤은 진정으로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무심할 뿐이었다. 그는 지루했다. 서아리는 그에게 잠시 즐거움을 주는 구경거리였다. 그는 잔인한 농담을 던졌지만 다음 수업에 들어갈 때쯤에는 이미 그 일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서아리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무릎을 꿇고 복도 바닥에 얼룩을 문질러 닦고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에게 굴욕을 주었던 그 복도였다. 지는 별을 위한 비가 악보는 마치 50kg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가슴속에서 치욕이 타올랐다. 학교에서 이걸 부르면 너랑 결혼해줄게. 웃음소리, 휴대폰들, 그리고 비웃음보다 더 끔찍했던 윤 선생님의 가련하다는 듯한 시선. 서아리는 몸 마디마디가 쑤시는 채로 일을 마쳤다. 그녀는 손에 그 불가능한 악보를 꼭 쥐고 가로등 아래를 지나 집으로 걸어갔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김선희는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 방 안에 푸른 빛을 뿌리고 있었다. 김선희는 너무 피곤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가사 도우미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다. 탁자 위에는 병원에서 온 새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선명한 흰색이었고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다. 서아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보다 간신히 큰 방이었다. 그녀는 악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가수를 망가뜨리기 위해 설계된 곡 같았다. 기이한 박자 기호와 갑작스러운 음정의 변화, 그리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가사들로 가득했다. 그는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모두가 그래. 그녀는 증조할아버지 박영수 상사를 떠올렸다. 그의 초상화는 구청에 걸려 있었다. 그는 용맹함으로 최고의 훈장을 받은 분이었다. 그는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 박춘자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아리나, 내 목소리는 선물이야. 그걸 상자 속에 가둬두지 마라. 느리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왕의 아리아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분노였다. 그녀는 다시 악보를 보았다. 그는 내가 이걸 부르길 원해.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실패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연습을 시작했다. 다음 날 학교는 개교기념 예술제 경연대회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중앙홀에 크고 우아한 현수막이 펼쳐졌다. 개교기념 예술제 장기자랑 대회 대상, 후원자 장학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4년 전액 장학금, 모든 비용 지원. 서아리는 포스터를 빤히 바라보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세계 최고의 학교 중 하나였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 꿈이었다. 너무나 멀리 있어서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꿈이었다.
이 장학금은 단순한 음악 공부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탈출이었다. 더 이상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더 이상 병원 고지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그녀와 어머니의 미래였다. 어머니가 마침내 쉴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음악실 문에 붙은 참가 신청서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도교사의 서명 필수. 윤 선생님은 절대 서명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서아린의 얼굴 앞에서 비웃을 것이 뻔했다. 그녀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정호 선생님. 이정호 선생님은 학교의 또 다른 음악 교사였다. 그는 날카롭고 세련된 현대적인 윤 선생님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늙고 지쳐 보였으며 먼지와 커피 냄새가 났다. 윤 선생님이 엘리트들을 위한 심화 이론 수업을 가르친다면 이 선생님은 점수를 채우기 위해 들어온 학생들에게 음악 감상을 가르쳤다. 그는 이 학교에서 40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돈 많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교실을 거쳐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는 세상에 냉소적이었고 지쳐 있었다. 그는 박도윤과 서아린 사이에 있었던 일도 강당 뒤편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모차르트에 대한 서아린의 조용한 지적을 들었고 박도윤의 잔인한 대답도 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아린은 지하에 있는 그의 음악실에서 그를 찾았다. 작고 어수선한 방에서 그는 혼자 오래된 레코드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선생님, 서아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툴툴거렸다. 무슨 일이냐? 저 개교기념 예술제 경연에 서명이 필요해서요.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은 정리를 멈췄다. 그는 아주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세월의 무게에 등이 굽은 키 큰 남성이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네가 서아린이구나. 윤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 네 선생님, 박도윤이 내기를 걸었던 그 애 말이군. 서아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선생님. 장학금 때문입니다. 후원자 장학금이요. 이 선생님은 메마르고 유머 없는 웃음을 내뱉었다. 얘야, 네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니? 그건 너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 초보자를 위한 게 아니란다. 전 초보자가 아니에요. 서아린이 조용히 말했다. 오, 그러니? 뉴욕에서 온 개인 강사나 보컬 코치에게 레슨이라도 받았니? 아니요, 선생님. 독학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독학을 했다고 그가 되뇌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 경연은 상어떼가 득실거리는 곳이야. 윤 선생님이 수석 심사위원이지. 그녀는 이미 우승자를 정해두었을 거다. 최유진이나 아니면 박도윤 본인이겠지. 그들이 널 산채로 잡아먹을 거다. 상관없어요. 서아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해봐야 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새로운 빛이 일렁겼다. 박영수 상사, 네가 그분의 후손이구나. 제 증조 할아버지십니다. 이 선생님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랬다. 박영수 상사는 전설이었다. 알겠다.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서명을 원하니 그럼 자격을 증명해라. 난 내 이름을 농담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다. 네가 다시 굴욕을 당하게 두지도 않을 거야. 그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이걸 불러봐. 그가 말했다. 그는 간단한 음계를 쳤다.
서아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전 5시에 텅 빈 강당을 떠올렸다. 그녀는 음계를 불렀다. 이 선생님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췄다. 단순히 음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완벽했다. 그녀의 음색, 통제력, 수십 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풍부함과 질감이 그녀의 목소리에 있었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순수하고 부정할 수 없는 재능의 소리였다. 그는 더 복잡한 음표의 연속, 어려운 아르페지오를 연주했다. 그녀는 실수 없이 그것을 따라 불렀다. 그는 피아노 의자에서 몸을 돌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달아빠진 신발, 바랜 교복, 눈가에 서린 피로, 그리고 그 안에 불꽃을 보았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다. 얼마나 오래됐니? 평생 해왔습니다, 선생님. 그는 펜을 집어 참가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갈겨 썼다. 오디션은 이번 주 금요일이다. 나뿐만 아니라 윤 선생님과 교육청에서 온 외부 심사위원도 있을 거다. 무엇을 부르면 좋을까요? 서아린이 물었다. 이 선생님은 그녀의 손에 들린 박도윤이 던져주었던 지는 별을 위한 비가를 보았다. 그건 안 돼.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건 무기다. 칼싸움에 대포를 가져가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날카로운 칼날을 가져가는 거지. 그는 악보 더미를 뒤적거리더니 에릭 사티의 단순하고 아름다운 곡을 꺼냈다. 난 당신을 원해요. 이 곡이다. 간단하고 우아하지. 숨길 곳이 없는 곡이야. 그들은 어린애를 기대하겠지만 넌 그들에게 예술가를 보여주는 거다. 서아리는 악보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할 것 없다. 그가 레코드판으로 고개를 돌리며 툴툴거렸다. 그저 끔찍하게만 부르지 마라. 서아리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 같은 기분으로 집으로 걸어갔다. 가방 안에는 오디션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이 선생님의 서명은 작고 어두운 희망의 얼룩 같았다. 손에는 난 당신을 원해요. 악보가 꼭 쥐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원룸으로 들어갔다. 아래층 세탁소에서 올라오는 증기와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곳은 집이었다. 어머니 김선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할인권을 분류하고 있었다. 뜯지 않은 병원 고지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식료품 할인권 바다 사이에 놓인 하얀 상어 같았다. 늦었구나 얘야. 김선희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귀 뒤에는 연필이 꽂혀 있었다. 일이 좀 있었어요, 네 엄마. 서아리는 식탁 위에 악보를 내려놓았다. 김선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악보를 보았다. 이게 뭐니? 학교 경연대회 곡이에요. 개교기념 예술제 행사요. 경연대회. 김선희가 연필을 내려놓았다. 아리나 우린 장난칠 시간이 없단다. 그 학교는 그들을 위한 곳이지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야. 넌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잖니. 장난 아니에요, 엄마. 서아린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대상 상금이 장학금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액 장학금이요. 김선희는 동작을 멈추고 딸을 빤히 바라보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녀가 속삭였다. 그 이름은 지도에서 찾을 수도 없는 먼 곳의 이름처럼 낯설게 들렸다. 해보고 싶어요, 미미, 엄마. 박춘자 할머니도 제가 해보길 원하셨을 거예요. 김선희는 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머니였던 박춘자 할머니와 똑같이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을 보았다. 구청에 걸린 낡고 갈라진 초상화 속 박영수 상사의 눈에 깃들었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오,
아리나 김선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마른 기침을 하며 가녀린 몸을 떨었다. 그래, 꼭 해봐야지. 당연히 해봐야 하고 말고. 서아리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아침 차려 드릴게요. 아니야, 김선희가 딸을 밀어내며 악보를 보았다. 넌 연습해라. 토스트는 내가 만들마. 다음 날 아침, 강당은 차가웠다. 오전 4시 45분이었다. 서아리는 무대 위에 섰고 단 하나의 조명이 그녀 주변에 창백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난 당신을 원해요. 악보를 펼쳤다. 그것은 단순하고 부드러운 노래, 그리움의 노래였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넓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노래했다.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박춘자 할머니를 위해 노래했다. 그녀는 몰랐지만 맨 뒷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이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는 일말의 희망에 이끌려 일찍 학교에 왔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눈을 감았다. 노래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맑고 강인한 종소리 같았다. 윤 선생님의 다른 제자들이 가진 인위적인 세련미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진짜였고 순수했다. 그는 40년의 교직 생활 동안 이런 목소리를 단 2번밖에 들어보지 못했다. 그 2명은 모두 유럽의 거대한 무대에 섰다. 그는 노래가 끝나기 전에 몰래 빠져나왔다.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으로 심장이 고동쳤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윤 선생님이 이 소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던 것이다. 금요일이 되었다. 오디션은 대강당이 아니라 작은 실내 악기실에서 열렸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단정한 명품 옷을 입은 학생들이 복도를 서성이며 서로 속삭였다. 그들은 가죽 악보집을 움켜쥐고 복잡하고 화려한 구절을 흥얼거렸다. 최유진도 그곳에 있었다. 창가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윤의 여자친구였다. 그녀는 금발에 아름다웠으며 특권을 마치 왕실의 예복처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기교가 화려하고 어려운 이탈리아 아리아를 부를 계획이었다. 그녀는 정수기 옆에 혼자 서 있는 서아린을 보았다. 서아린은 학교 교복 차림이었다. 깨끗했지만 소매 끝이 해져 있었다. 미화원이 오디션을 보게 해줄 줄은 몰랐네. 최유진이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뭘 할 건데? 무대 바닥이라도 닦을 거야.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서아린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단 한 장뿐인 악보를 꼭 쥐었다. 서아린 학생 문 쪽에서 이름이 불렸다. 그녀의 차례였다. 서아린은 방으로 들어갔다. 작고 밝은 방이었다. 앞쪽에는 3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다. 가운데에 윤 선생님이 앉아 있었는데 지루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왼쪽에는 이 선생님이 펜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오른쪽에는 백발의 인자해 보이는 한미숙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교육청에서 온 심사위원이었다. 그녀는 서아린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름과 공명을 말해봐요, 학생. 서아린입니다.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를 부르겠습니다. 윤 선생님의 볼펜 소리가 딸깍거렸다. 사티라니, 고풍스럽기도 해라. 단순한 카페 노래군요. 음악원 수준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노래하게 서아린 양. 이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학교 반주자인 긴장한 청년이 단순하게 흐르는 피아노 화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아린은 숨을 들이켰다.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방에 없었다. 그녀는 오전 5시에
어두운 무대 위에 있었다. 그녀는 노래했다. 방 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공기가 멈췄다. 반주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을 위해 연주해왔다. 그들은 시끄러웠고 기술적으로 뛰어났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서아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것은 친밀했고 유리처럼 투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음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갈망과 그리움, 그리고 인간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 노래했다. 윤 선생님의 펜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 학생은 자신의 수업 시간에 앉아있던 존재감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한미숙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선생님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작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노래가 끝났다. 마지막 음표가 공중에 완벽하고 어른거리는 실처럼 매달려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서아리는 눈을 떴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윤 선생님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이 소녀가 이렇게 잘할 리가 없었다. 프랑스어 발음은 봐줄만 하지만 곡이 너무 단순하군요. 진정한 음역대를 보여주지 못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선생님. 한미숙 선생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들은 곡 중 가장 진실한 음악이었어요. 서아린 양, 당신의 통제력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재능은 있네요. 윤 선생님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말하듯 내뱉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았어요. 날 것 그대로죠. 결선에서 갈기갈기 찢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시켜야죠. 이 선생님이 마침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윤 선생님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넌 합격이다. 이 선생님이 윤 선생님이 아니라 서아린에게 말했다. 넌 경연대회에 나간다. 결선은 2주 뒤다. 월요일 오후 4시에 내 집무실로 오렴. 서아린은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방을 나갔다. 복도로 나오자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미화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문은 이미 퍼졌다. 박도윤은 학생 휴게실에 거대한 화면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너희 이거 안 믿길걸. 최유진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워워, 무슨 일이야? 박도윤이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 가사 도우미 말이야. 최유진이 뱉어내듯 말했다. 그 미화원 딸, 서아린. 걔가 결선에 올라갔대. 박도윤이 게임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야? 오디션에서 노래를 불렀대. 늙은 이정호랑 그 한미숙이라는 여자가 통과시켰대. 윤 선생님은 지금 불같이 화가 나셨어. 걔가 개교 기념 예술제 경연에 나온다고. 박도윤은 침묵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잠깐. 친구 중 한 명인 마크가 말했다. 서아린? 서아린. 걔 아니야. 수업 시간에 있었던 그 애. 박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마크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네가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 애 말이야. 학교에서 노래하면 결혼해준다는 그 애. 휴게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박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의 어리석고 무심한 농담이 이제 공식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걔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알아? 최유진이 분통을 터뜨렸다. 네가 준 그 괴물 같은 곡이 아니라 무슨 시시하고 간단한 프랑스 노래를 불렀대.
겁쟁이의 사기꾼이라니까. 박도윤이 일어섰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불쾌했다. 이 소녀가 자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걔가 올라왔단 말이지. 그가 배낭을 챙기며 말했다. 좋아. 내버려둬. 걔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재미있을 테니까. 어디 가는데? 최유진이 물었다. 음악실. 박도윤이 대답했다. 나도 이 경연대회 나가는 거 잊었어. 나도 연습하러 가야 한다고. 그는 자리를 떴다. 그는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감정이 느껴졌지만 무엇인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수업 시간에 그 소녀를 생각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그가 그곳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 그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한 번도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월요일 오후 서아리는 지하에 있는 이 선생님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렴. 그가 툴툴거렸다. 방 안은 악보와 먼지 쌓인 악기들, 오래된 커피컵들로 엉망이었다. 이 선생님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지난 금요일에 잘했다. 그가 말했다. 충분히 좋았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할 것 없다. 넌 윤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창피당하는 걸 싫어하지. 결선에서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해가 안 돼요. 결선은 단순한 장기 자랑이 아니란다, 아리나. 정치적인 싸움이지. 윤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인 최유진이 이기기를 원해. 그래야 자기과의 체면이 서니까. 넌 골칫거리다. 다듬어지지 않은 정체 모를 골칫거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를 끝내야지. 그가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다. 2주 남았다. 우린 이제부터 맹연습이다. 오전 4시에는 강당에서 보컬 연습, 오후 4시에는 여기서 이론 연습이다. 넌 음악을 먹고 자고 숨 쉬어야 한다. 내 미화원 일은 그만둘 수 없어요. 서아린이 당황하며 말했다. 저희 엄마, 돈이 필요해요. 이 선생님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그럼 넌 피곤할 거다. 매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게 될 거야. 박영수 상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도 그러지 않을 거지? 네, 선생님. 그는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 더미를 툭툭 쳤다. 발성 연습, 음계, 호흡법. 우린 널 기초부터 다시 세울 거다. 서아리는 악보에 눈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만 더, 이 선생님이 말했다. 그는 종이 더미 아래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박도윤이 그녀에게 던졌던지는 별을 위한 비가였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서아린이 속삭였다. 지난주에 음악실 밖 쓰레기통에서 찾았다. 이 선생님이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네가 버린 줄 알았지. 이건 불가능해요. 그녀가 말했다. 언어도 그렇고 음표도. 이건 헝가리어다. 이 선생님이 말했다. 이 음악은 전쟁터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작곡가가 쓴 거야. 이건 노래가 아니다. 비명이지. 슬픔의 울부짖음이야. 그는 그녀 앞에 보면대에 악보를 놓았다. 박도윤은 장난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는 내게 원자폭탄을 주며 불을 붙여보라고 도발한 거다. 전 이걸 부를 수 없어요. 서아린이 빽빽하고 환한 음표들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 넌 못 부르지. 이 선생님도 동의했다. 넌 준비가 안 됐어. 2번째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내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어질 거다. 기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너에겐 분노가 없어. 저에게도 분노는 있어요. 서아린이
너무 작게 말해서 그는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이 선생님은 그녀를 보았다. 그는 다시금 낮게 깔린 불꽃을 보았다. 좋다. 그가 말했다. 경연대회에서는 사티의 노래를 부를 거다. 그게 안전하고 아름다우니까. 그걸로 장학금을 타는 거야. 그는 손가락으로 비가 악보를 톡톡 쳤다. 하지만 이건 따로 연습할 거다. 비밀리에 말이야. 이건 그들을 위해서도 장학금을 위해서도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연습하는 거다. 네 할머니를 위해서 말이지.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요? 그래, 이 선생님이 말했다. 너 같은 재능은 신이 주신 선물이지만 책임이기도 하단다. 넌 모든 음표에 책임을 져야 해. 이것이 진정한 작업이다. 그렇게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주간의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서아린의 삶은 피로와 음악의 날카로운 반복으로 변했다. 알람 시계는 오전 4시에 울렸다. 작은 방의 공기는 차갑고 어두웠다. 그녀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털모자를 눌러 쓴 채 잠든 조용한 마을을 지나 학교로 걸어갔다. 오전 4시 30분이면 이 선생님이 강당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항상 먼저 와서 검은 커피가 가득 담긴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다, 서아린 양. 그가 툴툴거렸다. 아직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꾸나. 그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다. 영화와는 달랐다. 힘들고 반복적이었으며 자주 지루했다. 그것은 호흡이었다. 횡격막으로 숨을 쉬어. 그가 뒷줄에서 소리쳤다. 가슴이 아니라 음표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해. 지탱해. 네 증조 할아버지가 무너지는 다리를 지탱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그것은 자세였다. 내 척추는 강철 기둥이다. 음악은 그 위에 얹혀 있는 거야. 구부정하게 있지 마라. 구부정한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것은 음계였다. 끝없는 음계 연습, 위로 아래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그녀의 음역대를 반음씩 넓혀갔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날것의 악기를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또다시 해라. 서아린 양. 음표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종이 되게 해야 한다. 오전 6시 30분이 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가서 계란말이나 나누어 주렴. 그녀는 탈의실로 달려가 급식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아침 배식줄에서 일했다. 그녀는 박도윤과 최유진이 웃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소시지를 집어갔다. 그 후엔 온종일 수업이 이어졌다. 그녀는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미적분 수업 시간에도 마음은 자꾸 음악 이론으로 흘러갔다. 오후 3시 30분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 그녀는 지하로 가지 않고 미화원 보관함으로 향했다. 교실을 청소했다. 최유진이 자신을 비웃었던 복도를 닦았다. 윤 선생님이 최유진에게 개인 레슨을 해주는 음악실의 쓰레기통을 비웠다. 문 너머로 최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소프라노였다. 그녀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화려하고 어려운 아리아를 부르고 있었다. 고음과 빠르고 복잡한 구절들로 가득했다. 이기기 위해 설계된 곡이었다. 서아린의 손이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다. 오후 5시 미화원 근무가 끝났다. 등이 쑤셨다. 손은 세정제 때문에 붉게 트고 거칠어졌다. 그녀는 지하로 내려갔다. 이 선생님은 자꾸 어수선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구나, 그가 말했다. 윤 선생님 교실을 청소해야 했어요. 좋다. 겸손함은 예술가에게 좋은 법이지. 앉아라. 이것은 또 다른 수업이었다. 사티의 노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그 노래를 연습하게 하지도 않았다. 사티는 자장가 같은 거야. 그가 말했다. 자면서도 부를 수 있지. 진짜 공부는 여기서 하는 거다. 그는 지는 별을 위한 비가를 피아노 위에 올렸다.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다. 음악은 어둡고 엉킨 숲 같았다. 헝가리어 가사는 입안에서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음표들은 예측 불가능했다. 낮은 으르렁거림에서 높은 날카로운 울부짖음으로 순식간에 뛰어넘었다. 못하겠어요. 3일째 되는 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당연히 아프지. 이 선생님이 쏘아붙였다. 그는 친절한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엄격했다. 이 곡을 쓴 사람은 집과 아내와 아이를 방금 잃었단다. 그는 이걸 쓰고 다시는 작곡을 하지 않았어. 이게 예뻐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리나, 넌 음표를 노래하는 게 아니야. 넌 삶이 끝나는 소리를 노래하는 거다. 그는 그녀를 가리켰다. 내게 분노가 있다고 했지? 난 보이지 않는구나. 내 눈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예의 바른 소녀만 보여. 애쓰고 있어요. 서아린이 좌절감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애쓰는 걸로는 부족해. 네가 분노에 대해 뭘 아니? 상실에 대해 뭘 알아? 서아린, 널 화나게 하는 게 뭐지? 뭐냐고. 그가 밀어붙였다. 네가 일해야 한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 네 어머니가 아픈 거. 저 위층의 아이들이 널 가구처럼 취급하는 거. 제발 그만하세요. 그들이 널 비웃는 거. 이 선생님이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2,000원짜리 영혼을 가진 박도윤 같은 놈이 감히 너더러 이걸 부르라고 도발한 거. 걔는 널 농담거리로 생각해. 내 삶이 코미디인 줄 안단 말이다. 전 그 애가 증오스러워요. 서아린이 비명을 질렀다. 그 말이 목구멍을 찢고 나왔다. 방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천장의 벌거숭이 전구가 윙윙거렸다. 서아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이 선생님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차분했다. 좋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인간의 목소리는 그저 공기가 담긴 상자일 뿐이야. 그걸 악기로 만드는 건 감정이지. 자, 이제 2번째 페이지를 보자. 서아린은 악보를 보았다. 음표들은 이제 단순한 음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차마 내뱉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노래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절제된 비명이었다. 그것은 식탁 위의 병원 고지서 소리였다. 최유진의 비웃음 소리였다. 옆방에서 기침하는 어머니의 소리였다. 그것은 그녀가 여태껏 냈던 소리 중 가장 진실하고 강력했다. 그녀는 목소리가 닿기 전까지 처음 2페이지를 소화해냈다. 그녀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울고 있었다. 이 선생님은 떨림없는 손으로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이제 알겠지.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그가 말했다. 우린 매일 이렇게 할 거다. 네 힘을 키울 거야. 넌 이 불꽃을 통제하게 될 거다. 불꽃이 널 집어삼키게 두지 마.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오로지 널 위한 거야. 네 선생님,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밤 오후 7시가 넘어 그녀는 집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원룸은 텔레비전의 푸른빛 말고는 어두웠다. 어머니 김선희는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여전히 가사 도우미 유니폼 차림이었다. 서아린은 어머니를 깨워 침대로 가라고 하려다가 식탁 위에 봉투를 보았다. 병원에서 온 것이었다.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최종 통지서. 서아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뜯었다. 그 안에 적힌 액수를 보자
현기증이 났다. 불가능한 숫자였다. 원룸 보증금, 자동차.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 엄마, 서아린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다. 김선희는 깜짝 놀라 깨어나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아린아, 얘야, 몇 시니? 엄마 서아린이 편지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김선희는 편지를 보고 얼굴을 일그려뜨렸다. 서아린을 키워온 강하고 자부심 넘치던 여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겁에 질린 아픈 여인만 남았다.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김선희가 마른 갈라진 목소리로 울먹였다. 내 경연대회가 있잖니. 조금만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도 모르겠다. 더 많은 일간 시간이요. 엄마, 이건 나도 안다. 김선희가 말했다. 당장 얼마라도 내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하더구나. 서아리는 붉은 편지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것은 이제 장학금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후원자 장학금 대상에는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금 명목에 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고지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연이 아니었다. 구조 작전이었다. 주무세요, 엄마, 서아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맑은 차분함이었다. 제가 해결할게요. 얘야, 어떻게? 우린 좀 못해. 제가 해결해요. 서아린이 반복했다. 엄마는 그냥 쉬세요. 쉬셔야만 해요.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았다. 주방으로 가서 붉은 편지를 바라보았다. 지는 별을 위한 비가를 떠올렸다. 이 선생님이 요구했던 분노를 생각했다. 분노는 여기에 있었다. 차갑고 밝고 순수했다. 다음 날 학교는 술렁였다. 개교기념 예술제 최종 결선 날이었다. 강당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값비싼 정장과 보석을 걸친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았다. 학생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교육청 위원 전체가 참석했다. 맨 앞줄에는 완고하고 위압적인 박재벌 회장이 앉아 있었다. 무대 뒤는 혼돈 그 자체였다. 최유진은 구석에서 개인 보컬 코치와 함께 목을 풀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 제작된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프로 가수 같았다. 박도윤은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한 기색이었다. 그 역시 경연에 참가해 아주 어려운 피아노 곡을 연주할 예정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아리는 창고로 쓰이는 작은 빈 대기실에 있었다. 이 선생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는 오래되고 낡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아리나. 그녀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기신 단 하나의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최소 20년은 된 단순한 남색 원피스였다. 그녀는 그걸 빨고 정성껏 다려 입었다. 깨끗했지만 아주 오래된 옷이었다. 전 유령 같아요. 서아린이 말했다. 넌 예술가처럼 보인단다. 이 선생님이 말했다. 내 할머니처럼 보여. 박영수 상사님의 자손답구나. 넌 강철 같은 척추를 가졌어. 그는 그녀에게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 메모다. 그가 말했다. 기억해라. 호흡하고 지탱하고 이야기를 들려줘. 그 노래는 갈망의 노래다. 그들에게 노래해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들이 기억하게 만들어라.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잠시 멈췄다. 떨리니? 내 무서워 죽겠어요. 좋다. 긴장은 에너지다. 그걸 이용해라. 긴장이 널 이용하게 두지 말고.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췄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서아린 양, 그가 툴툴거렸다. 그저 끔찍하게만 부르지 마라. 그가 떠났다. 서아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관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윤 선생님이 사회를 보며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는 소리도 들렸다. 서아린은 무대 뒤 복도로 나갔다. 박도윤이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그녀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처음 보았다. 교복이나 미화원 작업복이 아닌 옷을 입은 모습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미화원 양반, 정말로 이걸 끝까지 하겠단 말이지. 서아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교실에서 그가 비웃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무섭지 않았다. 그 누구도 무섭지 않았다. 네, 할 거예요. 박도윤은 그녀의 차분함에 당황했다. 그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네가 부를 그 노래 말이야. 그가 말했다. 사티의 곡, 그건 너무 간단해. 그런 간단한 노래로는 유진이를 이길 수 없어. 최유진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서아린이 말했다. 그럼 목적이 뭔데? 서아린은 주방 탁자 위에 붉은 편지를 생각했다. 그건 그냥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서린 다크서클과 단호하게 담은 인매를 보았다. 전부터 느꼈던 죄책감이 이제는 날카롭고 불편한 통증으로 다가왔다. 내가 했던 그 농담 말이야. 그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실에서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서아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지루해서 그랬던 거야. 그냥 상관없어요, 도윤 씨. 그녀가 말했다. 아니, 상관 있어. 그가 자신의 열정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다. 유진이가 모두에게 떠벌리고 다녔어.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그 비가를 부르는 걸 보려고 말이야. 다들 이걸 커다란 코미디로 생각하고 있어. 서아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라고요? 유진이가 모두에게 말했어. 결혼하겠다는 농담은 사티의 노래에 관한 거였다고. 내가 너더러 그 간단한 노래를 불러보라고 도발했고, 네가 그걸 부르는 건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애쓰는 거라고 말이야. 서아린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최유진이 말을 지어낸 것이다. 그녀는 서아린의 유일한 기회를 부잣집 아들의 관심이나 국어라는 한심하고 절박한 몸짓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이 비웃는 건 내가 아니야. 아리나. 박도윤이 말했다. 너를 비웃는 거라고. 무대 감독이 이름을 불렀다. 최유진 학생, 준비하세요. 최유진이 붉은 드레스를 펄럭이며 그들 곁을 지나갔다. 행운을 빌어줘, 도윤아.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더니 서아린을 힐끗 보며 말했다. 무대에 걸레 물 묻히지 않게 조심해. 얘야. 최유진이 무대로 나갔다. 서아린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지하실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분노가 돌아왔다. 박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보았다. 아리나 미안해. 서아린 학생, 무대 감독이 불렀다. 다음 차례입니다. 서아린은 박도윤을 바라보았다. 지는 별을 위한 비가를 듣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그녀는 몸을 돌려 무대 쪽으로 걸어갔고 그를 홀로 복도에 남겨두었다. 최유진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 위로 휩쓸 듯 등장했다. 붉은 드레스가 반짝였다. 그녀는 영락없는 스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윤 선생님이 그녀의 기술적 정교함을 돋보이게 하려고 고른 현대적이고 맹렬하게 복잡한 곡을 노래했다. 빠르고 끊어지는 음표들과 당황스러운 도약들로 가득했다.
최유진은 결함없는 기계 같았다. 모든 음표를 정확히 짚어냈다. 음정은 완벽했고 박자는 로봇처럼 정확했다. 훌륭한 공연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비어 있었다. 영혼이 없었다. 그저 어려운 소리들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녀는 극적인 포즈를 취하며 노래를 마쳤다. 그녀의 부모님 친구들로 이루어진 관중석에서 크고 예의 바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석의 윤 선생님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유진은 우아하게 인사하고 무대 밖으로 걸어 나오며 서아린을 스쳐 지나갔다. 행운을 빌어 그녀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골동품 자장가로 사람들 지루해 죽게 만들지 말고. 자, 이제 윤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서아린 양. 그녀가 부를 곡은 그녀의 어조는 무시하는 듯 했다. 서아린이 걸어 나갔다.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화려한 붉은 드레스 뒤에 나타난 서아린의 단순한 남색 원피스는 그녀를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작고 초라해 보였다. 관중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가 그 미화원 딸이구나. 박도윤이 농담했던 그 애 말이야. 서아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관중이나 심사위원을 쳐다보지 않았다. 반주자가 사티 노래에 부드럽게 흐르는 화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아린은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얼굴, 붉은 편지, 최유진의 잔인한 속삭임, 박도윤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너를 비웃고 있어. 음악은 부드러웠다. 서아린은 첫 음을 뗐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병원 고지서의 무게, 피로, 치욕이 모두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호흡해 머릿속에서 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야기를 들려줘. 그녀는 두 번째 줄을 시도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작지만 분명한 실금 같은 소리였다. 관중석에서 최유진의 친구들이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의 윤 선생님은 옆에 앉은 교육청 위원에게 몸을 숙여 무언가를 속삭이며 승리했다는 듯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아린은 실패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로 흐릿해진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세 번째 줄에 앉은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 보였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부끄러워 보였다. 맨 뒤쪽 문께에 서 있는 이 선생님이 보였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패배감으로 처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믿어주었는데 그녀는 그를 실망시키고 있었다. 그 생각이 공포를 뚫고 지나갔다.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반주자는 그녀를 도우려 더 부드럽게 연주하고 있었다. 서아린이 한 손을 들어 올렸다. 피아노 연주가 멈췄다. 강당안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1000명의 사람이 숨을 죽였다. 서아린이 공연을 중단시킨 것이다. 윤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서아린 양, 무슨... 죄송합니다. 서아린이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았고 멀리까지 전달되었다. 전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관중석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마지막 굴욕이었다. 무대 옆에 최유진은 미소 지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서아린이 더 강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윤 선생님은 격분했다. 서아린 양 선택한 곡을 부르지 않으면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실격하겠습니다. 서아린이 말했다. 그녀는 몸을 돌렸지만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주자에게 다가갔다. 몸을 굽혀 무언가를 속삭였다.
반주자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곡 악보가 없어요. 못합니다. 괜찮아요. 서아린이 속삭였다. 악보는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병사였다. 윤 선생님, 서아린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재벌 회장님. 그녀는 박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몇 주 전 도윤 씨가 농담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제게 악보 한 장을 주었죠. 그는 저더러 그걸 불러보라고 도발했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부르면 저랑 결혼해주겠다고 했죠. 강당이 술렁였다. 속삭임은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박도윤은 얼굴이 붉어진 채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맨 앞줄의 박재벌 회장은 몸을 돌려 얼음 같은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농담이었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울렸다. 잔인한 농담이었죠. 그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저 같은 아이가, 여러분의 바닥을 닦는 아이가 절대로 그 곡을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농담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정지해 있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곡이에요. 지는 별을 위한 비가라는 곡입니다. 분노와 상실, 그리고 슬픔에 관한 곡이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래했다. 반주도 없이 아무런 악기 없이 정적만이 가득한 강당에서 오로지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그것은 사티의 노래가 아니었다. 예쁜 노래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낮고 거친 음이었다. 그것은 비가였다. 첫 소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으로 가득 차서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움찔했다. 윤 선생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음악이 아니었다. 이것은 침범이었다. 뒷줄에 이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설줄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었다. 서아리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강력하고 상처 입은 존재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침소리였다. 붉은 병원 고지서였다. 무시당하거나 비웃음당할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음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음표가 되었다. 그녀는 이 선생님이 그녀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말했던 그 첫 번째 불가능한 도약 구간에 도달했다. 서아린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을 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격했다. 그것은 절제되고 완벽한 비명이었다. 전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순수하고 집중된 분노의 음이었다. 피아노 앞에 잊힌 채 앉아있던 반주자는 울고 있었다. 세 번째 줄의 박도윤은 몸이 굳어버렸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무대 위에 저 존재, 불꽃과 소리의 화신인 저 여자를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자신이 그녀에게 무기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무기로 세상을 불태우고 있었다. 서아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그녀는 곡의 중심부, 슬픔에 빽빽하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그것은 부서지고 쪼개졌다. 작곡가의 부서진 마음을 완벽하게 거울처럼 비추었다. 이것은 노래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서져 내리는 여인이었고, 그것은 그 방에 있던 누구라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답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다. 악보는 부드럽게 사라지는 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숨 한 자락까지 모두 모았다. 증조 할아버지 박영수 상사를 생각했다. 할머니 박춘자를 생각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 음을 내질렀다. 그것은 속삭임이 아니었다. 포효였다. 단 하나의 지속되는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저항의 음이었다. 그것은 밤의 여왕의 음이었고 전사의 음이었다. 그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벽을 밀어내는 듯했다. 모든 사람의 뼈속까지 진동시켰다. 그녀는 1초, 2초, 5초, 10초 동안 그 음을 유지했다. 몸속의 공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서아리는 가슴을 들썩이며 서 있었다. 땀과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이제 그녀에겐 남은 것이 없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침묵은 실체가 있는 생명체 같았다. 침묵이 1분 동안 이어졌다. 그때 방 뒷부분에서 거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세상에, 이 선생님이 속삭였다. 그가 처음으로 박수를 쳤다. 얼빠진 듯한 단 한 번의 박수 소리. 그때 맨 앞줄에서 박재벌 회장이 일어섰다. 재벌인 그가 아들을 한 번 본 다음 서아린을 보았다. 그 역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당이 떠나갈 듯 폭발했다. 그것은 박수가 아니었다. 기립해서 지르고 울부짖는 환호였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포효 같았다. 서아리는 그저 그곳에 서서 환호의 물결이 자신을 씻어내리게 두었다. 윤 선생님은 불신으로 가득 찬 가면 같은 얼굴로 굳어 있었다. 교육청 위원은 울고 있었다. 박도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무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세계가 축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울어져 버렸다. 그는 농담을 던졌고 그녀는 그것을 걸작으로 바꾸어 놓았다. 일주일 후 세탁소 위층의 작은 원룸은 짐 상자들로 가득 찼다. 식탁 위에는 붉은 병원 고지서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커다란 검은 글씨로 두 단어가 찍혀 있었다. 완납증명. 개교기념 예술제 경연은 심사위원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서아린의 공연 이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비가만이 했다. 후원자 장학금은 그녀의 것이 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현금 상금은 이틀 뒤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아리나, 준비됐니? 어머니 김선희가 불렀다. 김선희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소리는 훨씬 가벼웠다. 희망의 소리였다. 거의 다 됐어요, 엄마. 서아리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액자에 담긴 박춘자 할머니의 작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열려있는 집무실 문으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아린이 돌아보았다. 박도윤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명품 옷 차림이 아니었다. 단순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전보다 작아 보였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는 작고 어색해 보이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안녕, 서아린이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우리 아버지께서, 박도윤이 말했다. 나를 1년 동안 외출 금지시키셨어. 차도, 휴대폰도, 신용카드도 다 압수하셨고. 안 됐네요. 서아린이 말했다. 아니, 그러지 마. 박도윤이 신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하신 일 중 처음으로 똑똑한 일이야.
아버지는 내가 여기 아래층 세탁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하셨어. 세화리는 하마터면 미소를 지을 뻔했다. 인턴이라고요? 응.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맑았다. 나태한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내 노래를 들었어. 난 한 번도. 그는 말을 맺지 못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널 위한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셨어. 박영수 상사님의 가족이 고생하게 두어서는 안 됐다고. 어머니 치료비를 위해 새로운 기금을 만드셨어. 영원히 지원해 주실 거야. 서아리는 봉투를 받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건 박도윤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책에서 찢어냈던 바로 그지는 별을 위한 비가 악보였다. 쓰레기통에서 찾았어. 그가 말했다. 네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서아리는 불가능한 음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소년을 보았다. 도윤 씨. 그녀가 말했다. 응, 저 당신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박도윤의 입가에 작은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서아리는 그에게서 악보를 받았다. 행운을 빌어요, 박도윤 씨. 그녀가 말했다. 행운을 빌어. 서아린, 그가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서아리는 빈 방에 홀로 섰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이 선생님이었다. 그는 그들을 공항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다. 서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악보를 가방에 넣었다. 작고 비좁은 반지하 원룸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오전 5시에 텅 빈 강당을 생각했다. 하나의 조명, 그리고 정적. 그녀의 재능은 고요한 노동의 삶 속에 감춰진 비밀이었다. 하지만 숨겨진 재능은 영원히 조용히 있을 수 없다. 서아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불을 끈 뒤 문을 닫았다. 이제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시간이었다.